2024년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17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 라이브 화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어제 이제 커뮤니티 공지가 올라갔어요. 방송 일정 공지가 올라왔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스타 TV 뭐 술방 이런 거를 2부 때나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 이때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뭐 아프리카 TV 이제 숲으로 바뀌었는데 대상 시상식에 막 큐앤도 막 상 받으러 가고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발롱도르 받으러 가고. 그쵸, 아롱도르 받으러 가고 아롱도르. 이랬는데 이번에는 각자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라이브가 없어진 것 같은데 2부랑 크리스마스 때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휴식기 없이 박싱데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전후가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당장 크리스마스 때는 경기가 없긴 한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또 경기가 줄줄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 중계 준비하면서 제가 중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26, 27 있고 그리고 새해 바뀌고 그때도 네. 또 있잖아. 주말에 31일. 바로 또 있고 평일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하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중계하고. 그때가 제일 더 바쁠 때니까. 맞아요. 네. 저는 분데스는 휴식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몰라, 오늘 리그1 중계라고 왔어요. 3부 리그 중계. 아, 백승호의 범위원. 어. 그리고 주말엔 또 챔피언십 중계도 있고, 잉글랜드 축구도 이제 하부리그는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하니까. 네, 여기는 PL, 여기는 챔피언십과 그러니까 리그1. 리그1. 이렇게 네. 가는구나. 예.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주중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수요일날 쉬니까 저도 그냥 우리나라 내 그냥 여행 한번 가는 걸로. 목적으로. 아, 그래요? 예, 네. 국내 여행. 원일이 형은? 저는 휴가여가지고 네. 이제부터 휴가 준비 아, 휴가 어디 가실 생각도 네. 있으시고? 놀러 갑니다. 혹시 해외로 가십니까? 네. 혹시 그러면 31일과 새해 맞이도 해외에서? 그렇죠.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가요. 아, 맞네. 어디 가세요? 파리 갑니다. 파리. 아름다운 도시 파리. 과연 아름다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리가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렇게. 네. 아니 약간 그 거리는 아름다운데 이제 그 이 여행이 아, 와이프와 이제 7세가 애기 같이 방학 가니까 하니까. 예. 이게 또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형이랑 저랑 상황이 좀 비슷했겠네요. 저는 방콕 가요. 방콕에 이제 새해를 이제 방콕에서 맞이하는 계획을 짰는데 일찌감치 짰거든요. 네. 환율 올라서 걱정되시지 않아요,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유로가 확 올라가지고 네. 저희도 걱정이 미리 되는데. 끊어놨다가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여행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비행기표만 끊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쉬다가 휴가 준비하시고 파리 가시고. 저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잖아요. 할 게 생각보다 없어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저는 평택 내려가기로. 그래서 공감을 그냥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지랑 샴페인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 시즌 뭐 끝나고서 이때가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좀 일찍 소집하면 소집도 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선수들은 어떻게 보내요? 프로 현역 선수들은? 뭐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여자친구랑 놀고 뭐 근데 이제 솔로들은 뭔가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게 네.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지. 그때 훈련하고 개인 훈련. 그때 이제 개인 훈련하고 밤에 나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네. 그럼 현역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 휩싸이지 않았죠. 잘 불러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뭐 개인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얘기를 좀 빠르게 달아달라고 채팅창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잔류를 하면서, 광주에 잔류를 하면서 과연 전북에 누가 올 것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포획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한국 국대 감독 후보기도 했었던 거스포획 감독을 데려왔고 4단까지 모두 영입을 확정지었고 미팅 때 굉장히 좀 진지한 태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포획 감독의 인터뷰, 감독 철학을 이스타TV에서 얼마 전에 좀 다룬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정효 감독이랑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전북이 포획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포획 감독 평소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던 감독이었는지. 뭐 아무래도 일단 저도 우리 채널의 영상을 봤으니까 네.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인상을 요즘에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한국 감독이 되고 싶은 어떤 열정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이 포부를 밝혀주시기도 했고 네.
정말 우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선수들, 뭐 K리그 1의 선수들, 그러네요. 뭐 K리그 2의 선수들, 그러니까 특히 K리그 1의 선수들 아마 많이 또 관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지금 전북과 K리그에 대한 공부도 학습도 지금 포획 감독이 상당히 많이 돼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완우는 어때요? 포획 감독 평소 인상은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약간 경질을 많이 당했던 감독. 네, 솔직히 그런 인상이 아마 축구 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팀이 이제 그리스 대표팀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흔히 그리스 대표팀 하면은 약간 늪축구, 예. 수비축구, 막 뻥축구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포엣 감독이 그리스 대표팀에서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 그 포엣 감독의 그리스 대표팀 중계를 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어떻게 축구해요, 진짜? 저도 그래가지고 그동안 또 그리스처럼 수비적으로 하겠구나 했는데 예. 아니었어요. 포엣 감독이 그리스에서 그래도 와서 했던 게 나름대로 쇼패스 빌드업을 좀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미드필더랑 수비수 간격 최대한 콤팩트하게 유지를 하려고 활동량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약간 중거리 슈팅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썬더랜드 그 기성용 선수 임대 갔을 때도 예, 예, 감독이 예, 예. 포획 감독이었는데 맞죠. 그때 기성용 선수도 그랬고 그때도 중거리 슈팅 같은 거 과감하게 시도했던 거 보면 예. 일단 선수들한테 슈팅은 아끼지 말라고 과감하게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포획 감독도 되게 스타 플레이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첼시 출신이거든요. 예, 맞아요. 모라이스 감독도 첼시 코치 출신이었고 맞네. 맞아. 맞네. 페트라스코도 첼시 선수 출신이었고 예, 맞네. 디마테오도 첼시 감독이자 레전드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심지어 페트레스코랑 같이 동료였어요. 지금 예, 포에서 예. 또 한 번 첼시 출신의 감독이 오게 됐는데 예. 이번에서는 전북에 좀 성공을 이끌어야 하겠죠. 뭐 포획 감독 하면은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썬더랜드 감독 시절이 가장 그렇죠. 좀 기억에 남고 임대로 이후에 왔던 기성용 선수도 잘 썼었고. 그렇죠. 네. 이후에 AK 아테네, 베티스, 상하에서나 보르도 이렇게 해서는 그게 뭔가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포획 감독은 뭔가 썬더랜드에서 그나마 좀 길었고 이후에는 짧게 하다가 가장 최근은 완우가 말했던 대로 그리스 대표팀 경력인데 사실 뭐 맡았던 팀들 그리고 거스프엣이 현역 때 거쳤던 팀들 생각하면 진짜 역대급 네임이긴 하거든요. K리그에 오는 감독에서는. 그리고 예. 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 토트넘에 있을 때도 수석 코치가 고스프렛이었고요. 토트넘. 아, 예. 기성용 선수 썬더랜드 임대 때 감독이었고 김기희 선수가 상하이 선화 있을 때도 감독이었거든요. 네네. 여러모로 우리나라랑 인연이 꽤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연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한테 갖는 인상이 좋다면 K리그에서 오퍼가 없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고 사실 상황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북이라는 명문팀이 올해는 승강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내가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단 전체가 이동하면서 예. 아예 전북을 좀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거스포의 감독도 가장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딱 이렇게 쭉 봤을 때 K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 감독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풀에 있는 감독이다. 이 정도 경력의 감독이 오는 건 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이상의 감독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데려오는 건 클럽팀은 되게 쉽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느끼거든요. 사실 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거스퍼의 감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K리그 내에서는 정말 좀 수준급의 외국인 감독이 왔다. 다만 경력으로 봤을 때는 수준급이고 얼마나 이 감독이 아무래도 클럽팀 감독인데 외국인 감독이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최근에 있었던 뭐 중국 무대에서나 뭐 칠레 무대에서의 성과가 썩 좋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뭐 어느 정도 성공 여부가 있을지는 분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력 자체는 좋은 감독임에 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일이 형에게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외국인 감독만 왔을 때 클럽에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사단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좀 상황이 좀 있을까요? 기존 그 코치들이 남는다 그러면 예. 이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감독이랑 좀 네. 의견 이견 충돌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단이 안 오고 난 포엠만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진짜 악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단 그 프로필이 나오고 보니까 네. 이거 괜찮다, 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통역입니다. 통역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이 포엣의 예. 이 말이 한국 선수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맞네, 의사 전달이 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역을 어떤 사람을 쓸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그 포획 감독과 예. 통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일례로 이제 그 에피소드의 김기동 감독이 기지용 통역과 굉장히 예. 친밀감이 맞고 예. 이 통역이 굉장히 전달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한테 통역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 통역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어떤 통역을 쓰느냐에 진짜 따라서. 중요하겠다. 보면은 진짜 외국인, 그러니까
전체 사례로 봤을 때 이제 그 국적이 그 리그와 다른 감독들 쓸 때 보면은 막 감독이 흥분해서 막 얘기했을 때 통역도 굉장히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그 워딩 똑같이 써주면서 통역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담담하게 차분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바사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도 다를 텐데 이거에 좀 잘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감독이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석 코치만큼 통역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아 그래요? 오. 통역이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 거의 그 포항했을 때 그 나리아스 나영준 그 통역은 예. 거의 그 통역이 아니라 그 파리아스의 그 수석 코치급. 그 굉장히 정도로 중요하군요. 제가 모르겠다. 선수들도 굉장히 그 나영준 그 통역을 존중했고 예. 더 파리아스만큼 파리아스한테 하는 것처럼 선수들도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그냥 동일하게 보는 느낌도 맞아요. 있나 봐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지인 중에서 스페인어를 좀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죠. 누구시죠? 황덕현 씨. 알겠습니다. 예, 황덕현 씨. 뭐 장비 담당도 했고, 혹시 뭐 통역 준비는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전북 팬이기도 하니까, 예, 한번 네. 전화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친가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예, 덕현 씨! 예, 예. 저희가 방송 때 전화하는 걸 알고 계셨나봐요. 뻔하죠, 뭐. 역시 눈치가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 채팅창에 네, 포획 감독이 그 우루과이 출신이라 이제 스페인어를 쓴다고. 네네. 그래서 덕현 씨 통역으로 좀 생각 있냐고도 여쭤봐달라는 질문이 있어서요. 통역으로 일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예. 이제 단발성 가능합니다. 이제 푸따 마드레 이런 거 제가 잘하거든요. 예. 그 욕 있죠, 방금 거. 이제 푸따 마드레 존나 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덕현 씨 일단 거스포획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인스타에 올리신 거 보니까. 일단은 같은 거스기 때문에 이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거스포획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지만 예. 기대감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감독에다가 4단까지 같이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단이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치들이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두 명 정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거스포획 감독이 이스타TV 인터뷰 할 때도 그런 이제 한국인 그런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는데 국내 코치 한두 명은 좀 남긴다 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예. 너무 좋죠. 그 외국인 감독과 전북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감독과 전북의 궁합이요? 네. 일단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첼전도 그분하고 좀 안 좋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모버지는 그 이장님도 못했던 더블을 한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건 좀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를 확실하게 또 챙겼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좀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인 감독 좋은 감독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거스포획 감독 최근에 그 그리스 대표팀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좀 확인하고 나면 대충 이제 전북이랑 좀 맞다. 전북과는 조금 뭔가 방향성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진단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예. 아니 이 축구 말고 선수들을 이제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게 지금 전술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한데 누구시죠? 포항 스틸러스 레전드 김원일 선수입니다. 전북을 사랑하는. 포항 스틸러스? 예. 네네. 네. 그 형님 딸기 빙수 끝났나요? 딸기빙수 시즌 마감이라고 네. 합니다. 딸기 빙수 시즌 마감이에요? 예. 네네. 그 부분은 너무 아쉽고. 예. 근데 그 기강 잡는 거는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쨌든 외국인 감독이고 이 양반이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감독 출신이잖아요. 네. 해외 무대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딱 왔을 때 그런 뭔가 아우라가 기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막말로 지금 전북 스쿼드에 있어서 예. 해외 무대 경험하고 온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 있고 네. 그리고 권창훈 선수 있고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를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김진 선수는 뭐 지금 서울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예. 그 이제 해외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숫자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이제 해외 리그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예. 선수들한테 뭔가 이제 그 시스템적인 코칭으로 들어갔을 때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안에 네네. 대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정효 vs 거스포엣.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3초가 발표해가네. 대답하기가 좀 빨라요. 예. 참 이래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고 좀 실망스럽네요. 예. 아유, 뭐 고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수 보호를 또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푸엣 감독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예. 그리스 대표팀 때 약간 여론에서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선수 선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이 그리스 대표팀 때 조금 있었거든요. 네. 약간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선발 안 하고 기존에 좀 경험 많은 선수들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연령이 그리스 대표팀이 푸엣 때 좀 많이 높았는데 이게 어쩌면은 그리스의 어린 선수들이 좀 못해서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보수군요. 중국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스포엣 감독 오프닝 토크 때 한번 짧게 다뤄봤고 이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전북이라는 팀에 사실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럼요. 예, 과연 올 시즌 잘할지 다가오는 시즌 잘할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핫피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쿵쿠가 좀 바르셀로나에 역제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은 워낙 대단한데 올 시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선발보다는 교체 투입이 많죠. 첼시에서 16경기에 나왔는데 선발 2번, 교체 14번. 한 300분밖에 뛰지 못했고 은kun쿠의 에이전트가 피니 자하비인데요. 이 바르셀로나와 관계가 괜찮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에이전트죠. 예. 그래서 역제의를 했다는 루머가 있고 일단 임대기 때문에 이적료가 들진 않는데 경기 퍼포먼스 자체를 뭐 보여줄 시간도 없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 당장 필요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장점 단기 임대의 가능성이 크다. 단기 임대면 아무래도 더 뭔가 부담도 좀 덜하고 비용도 지금 나온 얘기로 봤을 때는 은kun쿠 측에서는 뭐 주급 삭감까지 고려 중이다. 내가 뛸 수만 있다면. 근데 아마 이런 주급 삭감은 뭐 첼시를 잘 설득해서 주급 보조 임대를 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기 임대의 부담이 바르셀로나에게 적다는 점. 이거는 은kun쿠 딜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가 품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단점은 제 생각에 바르셀로나는 지금 공격수보다 미드필더가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선수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측면 쪽 자원들을 더 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은kun쿠는 저는 이 선수가 윙도 되고 뭐 최전방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되게 다양한 위치를 뛰는 선수긴 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 공격수를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바르셀로나에게 최우선 보강 포인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은kun쿠가 바르셀로나 임대를 제한하는 이유가 첼시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나와도 좀 애매해서거든요. 10번 위치에는 파모에게 좀 밀리고 최전방으로 나서자니 잭슨에게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지금 똑같아요. 최전방으로 나서자니 레반도프스키가 있고 아니면 가운데로 나서가기에는 뭐 올모나 페드리 이런 선수도 있고 측면도 지금 하피냐나 뭐 야마 이런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바르셀로나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드나요? 내가 재능이 있고 충분히 뛸만한데 계속 교체로만 투입되고 이러면 다른 팀에 좀 제한할 생각도 들고 물론 K리그랑 해외리그랑은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뛰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불만들 선수단이나 감독 코치한테 말 못하면 에이전트한테 좀 많이 얘기한다면서요. 에이전트한테도 뭐 얘기를 하고 아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감독이랑 제일 얘기를 먼저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한테 얘기해봤자 뭐 그냥 푸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독한테 먼저 가서 내가 왜 경기를 못 나가냐 선발로 못 나가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려달라 이렇게 미팅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마레스카 체제 하에서 뭐 아까 사실 뭐 중앙에서는 자리가 조금 그렇다 싶은데 이렇게 경쟁력이 좀 부족한 선수인가요? 은kun쿠?
그렇게 뭔가 경쟁이 네. 또 부족하다고 표현하기도 뭔가 애매해요. 그렇죠. 지금 예. 첼시 공식전 득점 1위가 은쿤쿠예요. 아 그래요? 네, 잭슨 펌프가 많이 넣었어요. 예. 지금 12골로 지금 첼시에서 모든 컵대에 다 포함하면 제일 골 많이 넣은 게 은쿤쿠고 네. 컨퍼런스 리그에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컨퍼런스 리그는 아무래도 상대팀 수준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 비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터치하는 거나 움직임 보면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긴 하다 이런 순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네.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자니 파모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막강해서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은쿤쿠가 지금 임대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되게 애매해요. 잘하긴 한 선수인데 리그에선 지금 뛸 수 없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는 평가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번뜩임을 보여줬었단 그쵸. 말이야. 보니까 이게 선수가 안 맞는다는 느낌보다 그냥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이 다른 선수들이 잘하다고 당연히 지금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잭슨도 그렇고 파머도 그렇고 산초도 그렇고 빛을 볼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쿤쿠는 좀 다른 팀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올 시즌에 이제 마레스카 체제에서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 밀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은쿤쿠는 사실 부상 때문에 또 첼시에서 기회를 못 잡았거든요. 네네네.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운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저는 이 첼시로 가면서 은쿤쿠가 약간 사주팔자에서 런던은 가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꼬였나? 보인 것 같아요. 부상 물론 그 부상도 결국 첼시로 기다려주는 어떤 시간도 있긴 했지만 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도 부상은 속상한 결과니까 그렇죠. 뭔가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첼시랑. 네.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안 보내려고 그러고 이 예. 친구를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네. 한 시즌은 어차피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좀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그게 또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윙어 두기에 애매해. 제로투 두면 좋은데 전술이랑은 뭔가 안 맞아. 잭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톱으로 잭슨 밀어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 선수들도 센터백, 풀백 사이즈가 애매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좀 갖고 있는 고충들이 있나요? 뭔가 확실하게 이 포지션이 아니라 두루두루 잘하기는 한데 네. 이 포지션에서만 꾸준하게 뛰긴 좀 쉽지 않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스쿼드가 얇은 팀에 가면 오히려 이득이 되죠. 왜냐면은 빵꾸 나는 포지션이 많으니까 뛰니까. 여기 붙여도 되고 뭐 수비형 미들 갔다가 뭐 센터백 갔다가 쓰리백 하면 이랬을 때는 장점이 많은데 예. 빅클럽에서는 사실 이런 선수가 맞진 않아요. 왜냐면 완벽한 선수들이 그 중심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로 뛰는 선수들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조금 스쿼드가 얇은 팀에서는 괜찮지만 예. 빅클럽에서 스쿼드가 두꺼운 팀에서는 사실 좀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저 얘기 저도 살짝 동의해서 하베르츠도 뭔가 좀 애매하긴 했단 말이에요. 첼시에서 한 그쵸. 포지션 딱 뒀다가 좀 보기도 어렵고 오른쪽 윙 나왔을 때도 있고 뭐 톱 나왔을 때도 있고 네. 이러니까 좀 비슷한 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예. 하베르츠가 글쎄요. 이강인 선수 얘기도 있네. 이강인도 이강인도 생각해보면 여러 포지션 뛰는 게 그렇죠. 있어요. 사베르츠는 딱 원일이 형 말대로의 그 네. 딱 반대 맞는 옳은 예시인 것 같아요. 약간 스쿼드가 좀 얇은 팀에서 이곳저곳 할 수 있다고 지금 했는데 아스날이 그때 미드필더에 생각보다 대체 자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 최전방도 뭔가 하베르츠가 안 나왔을 때 제주스가 좀 아쉽고 그랬던 시기였어가지고 네. 딱 그때 이제 이 위치 쓰면서 다 제 몫을 해가지고 지금의 하베르츠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좋은 예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첼시는 지금 완전히 더블 스쿼드에 그렇죠. 기존 멤버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진짜 딱 형철이 형 말대로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기량이 아쉽다기보다는. 근데 아까 원희룡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하면서 스쿼드 뎁스를 위해서 네. 가지고 있고 싶을 거다. 네. 얘가 뭐 그 훈련장 나가가지고 막 물병 걷어차고 아이스박스 걷어차고 막 인상 쓰고 아니면 뭐- 나 왜 게임 안 지켜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교체로는 계속 나가. 그렇죠. 그러면 아마 뒤에서 금쿠야 해보자. 야 할 수 있어. 우리 오늘 트로피 들어야지 이러면서 계속 좀 멘탈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마레스카가 잘해야 되네. 네. 자, 그리고 부나사르 선수 얘기도 있습니다. 부나사르가 미넨에서 4시즌 동안 16경기 뛰면서 계약 기간 꽉 채우고 FA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팀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 무적 상황인데 현재는 뭐 두바이나 이런 근처에서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르가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항상 모든 피지컬 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 미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상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거 좀 반전 아니에요? 부나사르가 이런 피지컬 테스트 다 1등 했다고? 약간 그 느낌 받았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예. 피지컬 테스트 몰빵. 지능 꽝.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피지컬 테스트는 뭐 체력이랑 속도, 순간 속도 이런 거는 늘 최고치인데 축구장에서 11대 11 할 때 보면은 뭔가 그 능력이 다 안 나오는? 제가 사실 그런 걸로 승부를 많이 봤었던. 뭐 뛰는 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그 설기현 감독님하고 선수 생활 같이 했었을 때 이제 제가 설기현 감독님 이제 나이가 좀 노장급이셨고 저는 이제 신인의 그 패기로 그 하프라인 찍고 오는 거를 제가 두 바퀴를 잡았거든요. 와, 설경 감독님을? 설경 감독님도 피지컬이 대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그때 눈치를 주더라고요. 야,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보여줄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철판 깔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유소년 때도 체력 테스트 이런 거는 1등? 1등 팀마다 개가 있어요. 저는 개는 아니었고 그런 개 체력이 스타일이구나. 있는데 신진호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못 쫓아가는 애들이고 그 약간 밑에 단계. 그래도 A 티어. 완호는 어땠어요? 그 뛸 때? 저도 축구부 할 때 전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나 기본기적인 측면에선 다른 동료들에게 좀 밀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정신적인 거 그런 뛰는 거에서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 뛰는 거는 꽤 상위권 그룹이었어요 초반에. 딱 원일이 형님 말대로 진짜 개체력, 그런 개들이 몇 명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조금 아래. 그래서 상위권에 그래도 뛰는 정도? 저 그 정도는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하더라도 40명, 50명에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볼 차는 걸로 감독이 나를 인식을 한다?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훈련 때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뛰는 거 한다? 그럼 막 위에서 막 1등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 저 김원일이가 있구나 우리 팀. 제가 체력이 그래도 괜찮네.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로 좀 저는 승부를 봤었던 그런. 그러면 가끔 우리 프리미어리그 볼 때, 뭐 라리가 볼 때 베스트 11 뽑았을 때 얘는 무슨 양아들 소리 하면서 얘는 왜 계속 뛰어 하는 경우들이 그러면은 그런 훈련이나 이런 데서 피지컬 테스트에서 좀 상위권 치는 선수들이 확률이 좀 있나요? 그거는 또 달라요? 그거는 다르고 아마 이렇게 뛴다고 해도 막 데이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나와야 진짜 열심히 뛰는 건데 이렇게 뭐 피지컬 테스트는 1등 해놓고 그 GPS 달고 뛰면은 막 12km, 13km 뭐 이렇게 뛰어버리면 또 그거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능이 중요하다. 체력이 좋아도 체력이 이제 어디를 중요하다. 뛰고 언제 이렇게 많이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지컬 테스트 이거 뭐 셔틀런 이런 거 뛰는 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시로 환영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주원 해설, 주원 형 그리고 이제 손용찬 선수. 어렸을 때 보여줄 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서 체력 테스트에 모든 걸 걸었다. 그럼 이런 건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체력 테스트에 걸 수밖에 없지. 볼 차는 게 좀 부족하면 무조건 뭐 경합, 그리고 체력 뭐 이런 걸로만 걸 수밖에 없으니까. 포항하면은 이제 축구 잘하는 황진성, 황카카 있잖아요. 진성 형은 그러면은 체력 테스트 때는 어땠어요? 그냥 딱 그 뒤에서 그 세 번째. 되게 낮은 뒤에서 네 편이네요. 번째. 근데 축구장 가면 축구 제일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테스트랑은 그러니까 개처럼 뛰는 포지션이 있고 황진성 같이 진성형 같이 그 포지션에서는 그냥 넣어주고 볼 받아주고 그런 포켓존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 포지션은 사실 막 체력 테스트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런 기술적인 터치 이런 거니까 기술력이니까. 운동부 약간 과학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맨날 새벽 운동하고 막 밤에 저녁 운동도 빠짐없이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애들보다 개인 운동 안 하고 막 PC방 가고 탈출하고 막 담배 피고 그런 애들이 어딜 가든 다 축구를 잘해요. 진짜. 그리고 아마 원태일 형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볼 때는 난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모든 분야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제가 볼 하는 때는. 사람보다 그냥 늦게 와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그 잡기에 능하고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게임도 잘하고. 누구 있죠? 축구 쪽에서. 축구 쪽에서? 근데 방송도 내가 볼 때는 뭐 술도 잘 먹고 막 새벽까지 새고 막 그랬는데도 막 경기 다 보고 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서가지고. 어제 술 먹고 이런 게 주원이 형인데? 뜬금 주원이 형 예찬 아니신가요? 주원형인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브나사라가 요 얘기해가지고 재미삼아 얘기를 해봤고요. 파리 얘기가 또 있습니다. 미코의 이사까지 지금 파리가 좀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파리에 있는 스쿼드들이 그만큼의 뭔가 스타냐? 이렇게 보기는 확실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랑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삭한테는요 1억 유로
무려 1,500억 정도를 지불할 생각이고 니코 윌리엄스의 바이아웃이 5,800만 유로래요. 877억. 요것도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니코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랑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참전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도 하고 이삭 잘해요. 근데 1억 유로 1,500억 좀 합당하다고 봅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삭 근데 네. 최근에도 또 골 넣고 헤트트릭했어요, 얘가, 최근에. 잘하긴. 예. 이삭이 소시에다드 때는 예. 되게 툴이 많아요.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삭이 소시에다드 때는 이마뉴엘 알과실 감독. 예. 알과실 감독이 소시에다드 때 약간 박스 근처에서 그 세밀한 오밀조밀한 연계 플레이를 좀 강조하는 감독인데 예. 그 역할도 박스 근처에서 되게 잘해줬고 뉴캐슬에서는 이제 에디아우가 약간 전방 압박 많이 뛰고 트랜지션 상황 나오고 여기서도 압박도 성실하게 하다가도 이제 트랜지션 상황 나왔을 때 막 혼자서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특히 저는 이삭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앞에 수비수가 한두 명, 두세 명 있어도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진짜 앙리 같은 느낌도 있는 선수라서 네. 나이도 이 선수가 99년생으로 아직 한참 젊어요. 한참 네. 때라가지고 전 약간 1억 유로는 살짝 비싸긴 하지만 예. 그래도 부른다면 부를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이삭 높게 평가합니다. 뉴캐슬 팬이신데 지금 엠블럼도 보니까 이삭 데려올 때도 비쌌다. 2,000억대는 기본으로 줘도 팔까 말까. 네. 뉴캐슬 입장에서 안 팔아도 장땡이죠 사실. 그쵸. 안 팔아야 되는 게 맞고 워낙 지금 전력에 있어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니까. 네. 저도 이 완우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삭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그냥 뉴캐슬이 부르면 그거 사고 싶으면 그거 따라가는 게 맞다. 아니 그만큼 파리가 지금 톱이 너무 약해. 그렇죠. 그리고 그 톱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이삭은 일단 장점.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다. 네. 장신 선수라서 저는 이삭을 보면 플레이 여유가 좀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남들이 두 번, 세 번 쳐야 될 거를 한 번만 쳐도 다리가 워낙에 기니까 툭툭 치고 나가는 그 어떤 속도도 있고 드리블도 되게 잘하고 볼 자체를 그냥 간결하게 툭툭 치는데 패스도 되고 연계도 맞아요. 되고 터치도 돼요. 뭔가 그런 여유가 좀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윙도 기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웬만하면 톱에 기용하는 게 낫겠지만 네. 어쨌든 포지션은 윙도 가능하다. 단점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시즌마다 한 번씩은 부상을 당해요. 사실 이런 류의 선수들을 또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마다 꼭 시즌에 한 번은 부상을 당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삭은 아스날도 탑 타겟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아스날도 진짜 영입을 많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뉴캐슬도 쉽게 안 팔려고 할 텐데 아스날하고의 경쟁도 파리 입장에서는 좀 임해야 될 거다. 근데 이거 출처가 피차헬스라서 팬분들 반응 보니까 웬만하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는 바이아웃에 5,800만 유로. 요거 니코 윌리엄스 보여준 거 생각하면 싸지 않아요? 저도 네. 5,800만 보고 이 정도면 그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해자인데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아니, 요즘 특히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은 아니다. 상위권이 아니지. 프리미어리그는 전체적으로 그냥 요 정도 금액이면 니코 윌리엄스라는 네임 생각했을 때는 데려오고 싶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일단 윙 자리에서 유로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활약들. 뭐 라민 야말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니코의 그 공헌도도 아유 잘했죠. 네, 스페인의 유로 우승에 워낙에 좀 크게 작용을 했었고 예. 근데 이 선수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미넨 링크도 있군요. 였었는데 또 최근에 뮌헨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또 그 도르트문트의 기튼스를 예. 바이에른 뮌헨이 탑 타겟으로 삼고 있다. 어. 이렇게 약간 지금 얘기가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뮌헨이 좀 지켜보고 있는 이선 자원 중에 한 명으로 니코 윌리엄스도 좀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이 선수 영입은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몇몇 기사에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스탯을 조금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뭐 저는 사실 니코 윌리엄스의 소속팀 경기를 잘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많이 참고했는데 예. 구단 그러니까 클럽 소속으로 클럽팀에서 이제 9골 이상을 단일 시즌에 넣은 적이 없다라는 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정도라면 조금 더 뭐 스탯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해외 몇몇 기자들의 주장인 것 같고 예. 제가 알기로는 니코 윌리엄스가 이미 파리하고 한번 링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적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서 예. 혹시 뭐 정말 파리 측에 대한 어떤 본인은 나름 이적을 별로 생각 안 하는 내키지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이것도 링크는 나지만 성사 가능성이 어떨지는 일단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니코랑 이삭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 뭐 링크가 굉장히 좀 진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 핫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재밌어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 그 상대방의 새로운 언어 욕을 배운다고 합니다. 제이미 바디 얘기인데 텔레그래프에서 넷플릭스에서 제이미 바디의 인생을 담은 다큐가 2025년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니스텔루이와의 통화, 라커룸 대화 등 여러 이야기 중에서 루틴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고 하고요.
그 굉장히 유명하죠. 레드불 먹고 이제 경기 네. 준비하는.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준비하면서 상대팀 센터백의 국적을 확인 후에 해당 언어의 욕설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심판이 욕설 사용을 알지 못하죠. 영어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분노를 돋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고 밝혔는데 이거 효과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이랑 상대하는 외국인 공격수가 막 네. 갑자기 한국 욕을 해요. 어? 형한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몇 명 있어요. 그 영상 있잖아요. 라돈치치. 라돈 치치는 잘하지. 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한국역 했던 거. 아니 대놓고. 대놓고. 내가 하도 라돈치치 뒤에서 걷어차니까 야 형이야 임마. 제가 바로 형은 무슨 새끼야. 형이 어딨어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하면서 그 한국욕 엄청 거칠게 하면서 막 들이대더라고. 한배 패치 진짜 잘 됐네. 그냥 자기가 형인 걸 알아. 투게더 임마. 투게더. 전설이죠 또. 한중욕. 라돈치치. 네. 그러면은 조금 자극이 돼요? 전혀 안 됐어요 라돈은. 너무 웃겨서 한국말로 욕하니까. 아 어느라고 이러니까. 한국말로 욕하니까 그냥 얘 진짜 한국말 잘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전혀 이 한국 욕이지만 이 감정이 좀 잘 안 담겨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귀여웠어. 오히려 귀여워. 세 분 형철이랑 와드는 좀 이런 거 어떨 것 같네. 좀 상대 센터백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만합니까? 사실 센터백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영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욕을 한다? 한국에 와서 외국인 선수가 한국 욕을 하면 그거의 느낌과 아예 외국 무대인데 그치. 내가 한국인 센터백인데 갑자기 상대 외국인 선수가 분명 잉글랜드 선수 갑자기 나한테 한국말 욕을 해. 그건 전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저도 접근이 괜찮은 게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하고 외국 사람이 한국어 해도 그냥 그런데 외국 갔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저기요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고맙기까지 할 정도로. 맞아. 그래서 그건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우리 이스타TV에도 많이 나와주지만 얼마 전에 비정상축구 찍어서 피터랑 뭐 파비앙이랑 플로리안이랑 저도 좀 친분이 있잖아요. 방송 촬영도 같이 했고 엄청 귀엽고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맞아.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가서 여기 융프라고 어떻게 가야 되지? 해가지고 외국인분한테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길을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나 너무 당황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갑자기. 먹히겠는데? 네. 혹시 라돈치치 말고 또 기억에 남는 트래시 토크 있습니까? 트래시 토크. 마챔 이런 데에서. 아침은 그냥 저는 그 한국말로 욕칩니다. 그러면 그냥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 뉘앙스가 있으니까 아마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 사람끼리 욕하면은 좀 너무 상도에 어긋나니까 욕을 좀 덜 하게 되는데 뭐 상대방에 있는 한국 선수 중국이나 뭐 이럴 때서 좀 거치게 들어오면 그냥 한국말로 욕해버리고 특히 이제 전지훈련은 또 거칠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거친 분들만 또 부상 없이 살아남는 그 터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동유럽 세르비아 애들이랑 붙게 되면 이제 뭐 삐찍고 맞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삐찍고 맞대로요? 세르비아 욕을 뭐 엄청 해요. 그럼 나도 거기다 대고 한국말로 욕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센터백이어서 이제 까는 위치로 이제 되지만 이제 저희 공격수들이 역으로 당했구나. 역으로 당해서 이제 저한테 그 전주련 가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내가 뒷다리가 아프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26일에 오징어 게임 2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 많아요. 왜 해외 가서 하지 말라고 다 알아듣는다고. 다 알아듣죠. 진짜. 맞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외에서 이제 선수들끼리 경기하다가도 얘 한국에는 이럴 수 있는 거야. 외국 욕을 아니까. 그냥 인사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야, 그리고 실제로 저는 터키에서 호텔 가깝거든요. 걔가 나한테 오라 그랬어 호텔로. 경기가 호텔로 끝나고? 뭐 맞짱 뜨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차를로 또. 그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끝나고 오라고 붙자고. 무슨 게임 자유시장에서 현피 뜨자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리비아로 또 거친 애들. 그래서 근데 그냥 끝나니까 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싸우지는 않아. 그때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챔 가서도 뭐 그 K리그에서 쓰던 옛날에 맷 사이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전남에서 쓰던 애 있는데 걔도 뭐 시드니 FC인가 거기 있더라고. 또 막 터널에서 또 막 붙은 거야. 싸워가지고. 터널에서도 막 거의 멱살잡이까지 갈 뻔하고 기싸움에 지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또 트래시 토크는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제지합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심판하다가 뭐 이런 적 있었어요. 막 어떤 선수가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와가지고 막 심판님 저기 제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얘가 저보고
새끼래요. 막 갑자기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주임사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막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봐야 그걸 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쪽에서 상황이 나니까 저쪽 보고 있는데 상황 끝나고 갑자기 뒤에서 와가지고 주말에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퇴장 맞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그거 있잖아요. 중계할 때 그렇게 심한 반칙이 아닌데 심판이 경고 줄 때 우리가 좀 예상해서 말할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말을 좀 많이 하고 좀 워딩이 좀 세 보여 그러면은 아마 욕설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심판이 저 보지 않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제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다음에도 뭐 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욕하는 걸 보더라도 이게 규정상에는 욕설 같은 거 하면 퇴장 줘야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실제 운영상으로는 퇴장을 잘 안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밖에 관중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뜬금없이 퇴장이 왜 나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고선으로 좀 끝나는 편이고 진짜 퇴장이 나오는 경우는 모든 관중들 주변의 지도자가 다 들릴 정도로 진짜 악의적인 그런 욕설을 했을 때 그럴 때만 가끔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욕설로 경고나 퇴장 받는 경우 본 적 있나요? 뭔가 그 대부분 이 욕설이나 심판의 심기를 거스린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심판도 저는 자신 있게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다고 하면 꺼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축구 문화나 이제 어린애들 배우기에도 프로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도 머뭇머뭇하기보다는 본인 욕설을 들었으면 그냥 바로 주고 그냥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뭐 경기 끝나고 이래서 졌다고 하면 사람들 팬들 다 납득할 맞아요. 것 같아요. 욕설이면. 바디 다큐 갑자기 바디 다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바디 다큐 나오면 봅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애초에 스토리가 있는 선수잖아요. 어릴 때 되게 어렵게 성공했고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성공했고 또 최상위 무대에서 득점왕이랑 뭐 완전 할 수 있는 것도 또 다 했고 우승까지 하면서 워낙 동화 같은 그 스토리가 많은 인물이라 저 나오면 그냥 바로 볼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도 6골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N년자 얘기 나온 것도 한 7년 됐어요 거의. 됐죠 진짜. 거의 2018년, 19년 이때도 나왔었으니까. 레스터 상황도 안 좋고 지금 그 쿠퍼 잘리긴 했는데 쿠퍼 있었을 때 레스터 축구가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되게 단조롭고 롱볼 축구하고 거의. 근데 그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서도 어떻게든 그나마 골 넣어준 게 바디였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바디라서 좀 바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볼 것 같습니다. 뭔가 마레스카 때 얘기, 반니 지금 때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하면은 볼만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선수할 때 이런 다큐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다큐를 보면 빅리그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클럽하우스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빅리그에서 이 스포츠 브라 있잖아요. GPS. 저걸 저 뭐지? K리그에는 그때 없었을 때. 황희찬 선수 하는 거. 근데 그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한 5년에서 6년 뒤에 이제 K리그에 들어오더라고. 그런 다큐를 보면 선수들은 그런 부분. 선진 문물. 얘가 뭐 먹지? 뭐 어떻게 회복하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선수들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 다큐 2025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아디슈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 팬들을 위한 간이 검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디언 얘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곧 팬들에게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 클리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시범 운영한 결과 이번 가을 에버튼의 팝업 클리닉에서 검진을 받은 시즌권 서포터 3명 중 1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혈압은요,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주요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라고 하고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 5명 중 1명이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고 약이 즉시 처방돼서 이 증상을 빠르게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심부전증 앓고 있다고 하고요. 매년 약 20만 건의 새로운 진단도 내려진다고 합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영국에서 진단의 약 80%가 응급 입원까지 가야지 밝혀진대요. 그래서 좀 빠르게 클리닉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이 수치가 지난 10년 동안 50% 증가했다고 하고요.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는 연간 20억 파운드 이상의 심부전으로 인한 지출, 그중에 60에서 70%는 입원 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구단과도 연결 중이라고 해요. 보니까 이게 영국 전체적인 고혈압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일단 에버튼 축구 보면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에버튼 팬이잖아요. 또. 저런 거를 에버튼이 한 것은 굉장히 옳은 행위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걸 하면은 이게 실제 경기장에 찾아오는 팬들 비율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냉정하게 구단 입장에서 기획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서는. 사실 건강 문제라는 게 효율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
별개로 건강검진 최근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올해 3월에. 어땠어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뭐 혈압이나 이런 것도 다 정상이었고 뭐 다 괜찮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계속 내시경을 1년마다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서 해마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도 그냥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위험 증상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위험은 현대인이 다 갖고 다 있는 있어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장 쪽에 그냥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은 용종. 아주 악성이 아니고 그냥 그냥 좋은 의미의 그런 용종들이어서 그냥 그런 거 정리해주고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해주고 끝났습니다. 원일이 형은 건강검진 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있다고. 고지혈증이면은 그게 음식 관련해서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고 좀 관리가 필요하다. 어. 사실 좀 은퇴 이후에 예. 좀 몸 관리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어. 워낙 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선수 때 부상당하면 이제 케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상당한다 생각을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치면 안 되겠다,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예. 관우는 있나요? 건강검진 저는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었는데 뭐 건강 쪽엔 크게 문제 없는데 이제 눈 쪽에 뭐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녹내장 의심될 수도 있다고 오. 그래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검사 맡으러 오시라고 그냥 그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제일 문제는 저는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안 돼. 그래서 원래 결혼 전에도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많이 받는다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받았어. 그냥 건강한 것 같길래. 그러면 영국 가는 김에 구딘스 파크 가서 에버튼 경기 보고 그다음에 에버튼한테 건강검진 해달라고 해요. 고혈압 진단은 확실합니다. 고혈압 진단 받으면서 다른 거 받을 수도 있잖아 또. 예. 그러게. 그럼 저는 영국 가서 좀 무조건 에버튼으로. 형 에버튼 형이 가지 않아요? 에버튼 저 뭐 이번에 이번에 가는 거 있잖아. 에버튼 토트넘 경기 보러 맞아, 가거든요. 그거 있잖아. 됐네. 걱정 마. 구디슨 파크면 돼요 그러면. 근데 토트넘 유니폼 입고 받아야 안 되는데. 돼.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혼자 가요. 그냥 에버튼. 알겠어. 토트넘도 요새 경기력 문제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야, 고혈압 많이 받겠네. 그 분명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 근데 서른 넘으면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디슨 파커에서 그렇게 대장도 좀 해달라고. 에버튼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건강 검진 서비스 뭐 이런 뭐 고혈압 말고 좀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행을 하면 많은 팬들이 좋아하실 만할까? 뭐 하면 정말 좋은 의미이긴 하죠. 팬들한테는 사실 누구한테나 저도 건강검진을 항상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의미긴 한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좀 효용성이 있는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팬이 입장에서야 좋죠.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피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피 검사하면서 이제 헌혈까지 같이. 근데 쭉 뽑아가지고. 괜찮은데? 그건 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했었던 구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했을 거예요. 옛날에. 헌혈 같은 것도 같이 했었던데 헌혈만 하지 말고 그 피로 좀 검사를 해서 좀 지표로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괜찮다. 아니면 건강 검진 말고 뭔가 팬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 좀 상상을 해본다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구단 프런트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 거. 그죠. 뭐 협회나 연맹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분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죠. 뭐 있을까? 내년에 새롭게 할 만한 경기 전에. 우리 K리그 자체가 지금 평균 관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전 K리그 최우선 과제가 이 관중들을 좀 더 동원하고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제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는 관중들에게 뭐 로또를 한 장씩 준다던가. 로또. 혹시 모르죠.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이 경기장은 직관해서 로또 받으면 로또의 성지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축구로 팔아야죠. 네. 로또로 팔지 말고. 축구 관련해서 맞아. 축구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 에버튼도 그랬죠. 혈압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넣어서 하는 거? 팀이 대패를 당한다. 그럼 눈치껏 구단 보드지는 혈압 재는 거를 어디 주민센터에서 가져와서라도 비워와야 돼요. 그래서 5개씩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서포터석 앞에. 죄송합니다. 다들 구단 서포터를 석고대지하면서 혹시 건강 이상 있으신 분들은 뭐 01 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해서 혈압 검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혈압 정도 문제 좀 체크하는. 그리고 우리 팬들이 경기를 보고 혈압이 이만큼까지 올랐다 하면 선수단도 압박이 되고. 그렇죠. 좋은 이벤트.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괜찮은데 그리고 경기장 그 전광판에 전날 평균 혈압 팬들이 혈압 수치 보고 왜냐면 잘 봐. 선수들도 뛰면서 팬들이 뭐 이제 표정 이런 거 보고서 분위기 이런 걸 아는데 혈압 수치 딱 떠는 거 보고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야 혈압 낮춰야 된다. 그 경기 중에 유료 관중수 발표하잖아요. 유료 맞아. 관중수 괄호치고 고혈압 누구 아니 몇 명 해가지고 몇 %인지 이런 걸 이렇게 띄워주면. 그러면 광주는 만약에 이정효 감독님한테 예. 한 후반 80분쯤에 여기 채워가지고 혈압이 얼마큼 올라가시고 저 그러면서 순간 관중석에 딱 띄우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이제 심박 수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전광판 밑에 초반에 이제는 잔잔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정효 감독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보면 막 이제 심박 수치 올라가. 이게 공포 게임 괜찮다. 할 때 BJ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하죠. 여기 괜찮지 않냐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경기하다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단 그리고- 수뇌부분들도 보시니까. 그런 다음에 팬들이 야 우리 감독 심박 올라갔다면서 저는 또 이거 김판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GPS 채우는 거야. GPS로 얼만큼 많은 움직임가 또 이 그 주원 형 이거 하잖아. 그 GPS에 폭발적인 이 떨림이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괜찮은데? 이게 몇 회가 나오나. 감독 근데- 심박수가 170 넘어가면 막 사람들이 이정효 하면서 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그 갤럭시 와치나 애플 와치로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심박수는 되고요. 이거 금방 연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김팡원도 GPS 특정 수치 넘으면 관중들 한 명 추첨해가지고 한통 이런 거 걸고 이정효의 심박을 막 이게 넘으면은 이제 팬 몇 분 선물 주고. 김판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보면은 조현우 선수보다 키로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진짜 많이 뛰시고. 많이 뛰시네. 생각보다 이벤트가 괜찮네요.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히든 토론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26일 공청회를 열어서요,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현황, 그리고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 논의한다고 하고,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선수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시즌 규정 말씀드리면 K리그 1 최대 6명 등록 그리고 4명 동시 출장 가능하고 K리그 2는 최대 5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 가능합니다. 외국인 선수 골키퍼는요. 국내 선수 골키퍼 양성을 위해서 지난 1996년부터 98년까지 조금씩 출전 제한하다가 99년부터 현재까지는 아예 영입이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토론 주제. K리그 현실에 맞는 외국인 선수 쿼터는 몇 명일까요? 저는 지금 정도 적당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건 하면 안 되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 사우디리그 보더라도 외국인 선수가 8명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국 선수들이 오히려 뛰는 횟수는 줄어들고 그게 국가대표팀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좋은 감독들 선임해도 오히려 지금 사우디는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외국인 쿼터는 너무 과도하게 늘리면 저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라는 생각을 들어서 좀 줄이면 줄였지 더 이상 늘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원일이 형은 저는 근데 점진적으로 늘리지 않을까. 이 세계 계속해서? 추세가 뭐 이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리면 한 명씩은 더 늘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늘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등록 인원은 한 명씩 늘리되 동시 출장 가능을 딱 4명으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등록 인원을 늘리는 거 어쨌든 여러 대회들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분명 앞으로는 유럽 축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축구도 선수단 수를 더 늘려야 이제 좀 여러 대회들 병행하는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아체미나 클럽 월드컵 병행하는 팀들은 더 그렇고 그런 팀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위해서 등록 인원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출장 가능은 전 딱 4명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K리그 1 기준으로 6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이잖아요. 아예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7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 가능. 7명에 4명. 원일이 형은 어느 정도? 저도 한 6명에 4명? 지금 그냥? 지금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6명, 4명 아니면 1명 줄여서 6명에 3명?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좀 커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선수를 좀 영입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돈 많은 팀에 비해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줄이면 줄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딱 이 정도 저의 스탠스입니다. 저는 둘 다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 왜냐면 이거 사실 도민구단, 시민구단 이거 성향과 프런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오히려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육성형 용병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저는 차라리 세계화 추세가 그렇다면 오히려 많이 풀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제. K리그 유소년 육성 정책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보이고 경쟁을 붙이는 거지. 외국인 선수만 풀어가지고 외국인 선수만 데려와서 팀 꾸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빠르게 세 분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토론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조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 보면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골키퍼라는 포지션 자체가 한 번 밀리면은 되게 오랫동안 밀려있는 그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국인 선수에게 골키퍼 자리를 내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성장해야 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좀 잃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 조항 그냥 유지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왜 이 골키퍼만 좀 그런 느낌이 들까요? 뭔가 개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지금까지 그래 와서일까요? 지금까지 그래 와서이지 않을까 싶고 한편으로 또 한 자리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더욱 조금 보수적인 건가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는 이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조항이 생겨난 이유가 사실 신의 손, 사리치프 선수 때문이잖아요. 사리치프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리그를 씹어먹어서 치트키와 다름없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경쟁을 위해서 외국인 골키퍼의 영입을 좀 금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임팩트 때문에 사실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외국인 골키퍼는 우리가 좀 영입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약간 관념처럼 이제 자리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관념에 좀 동의합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이것도 개방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도 개방해도 된다. 이제는 좀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좋은 골키퍼들은 이미 일본을 포함해서 또 이미 다른 국가로도 많이 진출을 또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 쪽으로 많이 진출을 또 하고 있고.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골키퍼들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좀 경쟁을 뭔가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골키퍼가 데려와도 외국인 골키퍼가 또 온다고 해서 신의 손처럼 막 리그를 엄청 씹어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한국인 골키퍼 조현우가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이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조항이 생겼을 때랑 지금은 이제 느낌이 좀 다르다.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다고 해도 웬만한 구단은 저는 한국 골키퍼 그냥 데려다 쓸 것 같거든요. 키우거나. 그래서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원일이 형은 어때요? 또 진짜 직접 보셨으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군대만 조금 없다고 하면 개방을 하는 게 맞는데 좀 특수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군대만 없다 그러면 이제 다 외국이나 뭐 나가서 좀 도전을 많이 해볼 텐데 군대가 걸렸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개방을 해서 뭐 좋은 선수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그 선수들이 또 해외에 진출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나와야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투표를 열었거든요. K리그 외국인 골키퍼 영입 허용 득일까 실일까? 근데 다른 포지션이랑 참 다른 것 같아.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방해서 육성용 용병도 키우고 우리 선수들도 경쟁해야 되는데 골키퍼에 대해서는 참 이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골키퍼를 영입하게 되면 그 골키퍼도 외국인 쿼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도 감독들이 생각했을 때 그걸 선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외국인 키퍼면 외국인 키퍼 코치까지 또 와야 될 거 아니면 그냥 한국인 코치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도 형 안 겪어봐서 그렇죠? 형도 모르시려나? 그냥 한국인이 차줘도 되지 뭐. 뭐 차주는 거야 뭐 잘 차주니까. 뭐 실제로 외국인 골키퍼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요? 졸레인가 포항에 졸라인가 졸레가 있어. 졸레 잘하셨다고.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300표 한 1분 사이에 들어갔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오픈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키퍼 쪽이. 골키퍼 소통 크게 필요 없어요. 뭐 소통 안 하고 그냥 손짓하고 막 성질 내주고 그냥 뭐 하면 그냥 소통 되지. 뭐 골키퍼가 가가지고 막 하면서 잡기 때문에. 골키퍼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밀하게 지시하면 또 그건 또 선 넘는 거기 때문에. 이 졸레 코치는 FE서울 유소년 코치도 했었고 2013년에 그래요? 포항에선 2017년, 2018년 골키퍼 코치 대전 하나시티즌 22년부터 23년까지 골키퍼 코치 한국에 좀 오래 계셨네요. 자, 득이 54%고 실이 45%. 의외로 득이 더 많네요. 이것도 그러면은 좀 여론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것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외국인 골키퍼가 영입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 골키퍼가 그 덕을 봐서 성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성장을 했다고 봅니까?
그 시기 때는 정말 그 덕에 성장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신의 손을 계기로 저도 뭐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읽은 거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신의 손 이후로 정말 많은 구단들이 동유럽 골키퍼만 찾아다녀서 맞아요. 그때는 사실 동유럽 선수들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잖아요. 좀 더 되게 저렴하게 그들도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국에 진출하는 걸 꿈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아예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면 구단들이 한국 골키퍼를 거의 쓰지 않고 다 그냥 동유럽 골키퍼를 한두 명씩은 달고 사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리그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방어를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면 그 시기에는 진짜 한국인 선수들이 그래도 그 덕을 본 건 맞고. 덕을 본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은요? 뭐 저는 뭐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 한국 골키퍼가. 예, 저도 뭐 예. 센터백 포지션은 무조건 외국인 선수 하나와 경쟁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포지션이니까. 그런데 뭐 할만해요 이제 진짜.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됐던 것들이 약간 피지컬 요소들이 좀 많았잖아요. 유독 동유럽이나 뭐 호주에서 오는. 근데 선수들은요. 요즘 한국 유소년 골키퍼들도 예. 웬만하면 다 피지컬이나 이런 실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골키퍼 하나를 외국인 선수로 써서 뭐 하는 팀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골키퍼로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은 어떤가요? 저도 우리나라 골키퍼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심판하면서도 봤을 때 중학교, 뭐 고등학교, 유리그 이런 대학팀들 봐도 예. 피지컬적으로 되게 좋은 골키퍼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양발 잘 쓰는 골키퍼도 많거든요. 그래서 양발킥도 가능한 애들도 많고 보면은 이제 그 골키퍼들의 선진 축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빌드업에도 막 관여하고 막 상대 공격수 압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이제 그때 뿌리고 네. 아니면 본인이 튀어나가서 스위핑하고 뒷공간 커버해주고 이런 골키퍼도 전 되게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배울 거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영입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상태로 우리나라 골키퍼들을 더 기회를 주고 키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외국인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와요. 수준이 높은. 그러면 우리나라 공격수들의 기량도 성장할까요? 크게 그 영향 없어요. 예,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골키퍼는 뭐 그냥 때리면 먹고 막을 거 맞고 또 저기 예. 박빙구님 댓글대로 언어 소통도 좀 중요한 포지션이라서 더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는데 좀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뒤에서 라인 잡아주고 또 얘기하는 게 또 은근히 무시하지 못해가지고. 물론 또 라돈치치 같은 골키퍼가 온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한국어를 잘하고. 투게더 수비해 임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오게 하지 말라고. 투게더 라인 맞춰 임마. 예. 자, 히든 토론 이렇게 외국인 선수 쿼터 그리고 이제 골키퍼까지 하면서 오늘 히든 토론은 짧았습니다. 짧게 한번 마무리를 줘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아까 투표랑 채팅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개방이 됐다. 느낌 자체는. 뭐 세계 흐름이나 이런 것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오프닝 토크 때는 뭐 각자 크리스마스 계획 그리고 이제 전북현대 거스포의 감독 선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핫피플 핫이슈 거쳐서 히든 토론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그리고 이브 되시고 내일 이스타TV 라이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재밌게 하루 좀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에 진행한 히플라이브 화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